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첫 번째 실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에서 이른바 합숙 담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표단도 참석해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경제 개발과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서 두 나라 간의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과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했고 의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심사 뒤에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연료 탱크선 2척의 불이나 10여 명의 선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연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산골 휴양시설에서 진행된 남북미 실무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모두 끝났습니다. 대표단들은 2박 3일 동안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벌였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국 대표 등과 함께 마치 친한 친구들이 저녁을 먹듯 늦은 밤까지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간 북미 간의 쟁점들과 관련해서 이번 실무 협상으로 돌파구가 마련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 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여러 형식의 후속 협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에서 실무 협상을 마치고 북한 대사관으로 돌아온 최선희 부상의 표정이 밝습니다. 국제회의장 오셔서 한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부장님! 성과가 있었습니까? 협상을 마친 뒤 스웨덴 외무부를 방문하고 나오는 비건 특별대표도 회담 결과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It's lovely here. Lovely here. I hope you all have a nice evening. Thank you. 2박 3일간 열린 실무 협상 동안 3국 대표단은 휴양시설에서 잠만 따로 잤을 뿐 아침부터 세 끼를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 등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같이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은 북미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북미가 한 공간에서 협상을 벌인 것으로는 이번이 가장 긴 시간에 해당합니다. 협상장에선 북미 양자회담과 남북미 3자회담, 남북 양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남북미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신뢰 구축과 경제개발, 장기적 포용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형식 등과 관련해선 향후 대표단이 각국 정부에 보고를 마친 뒤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해를 넘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견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를 찾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분담금 협상안을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며
이견이 크다고 했습니다. 네, 자세한 액수는 밝혀드리기 어렵고요. 그 이견이 크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는 지금과 비슷한 우리 돈 1조 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2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 장관은 협상 과정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고 의원들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해는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추가 증거라며 이른바 탐지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과 협의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을 공개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새로운 증거로 2가지 탐지음을 공개했습니다. 초계기가 기록한 사격 통제 레이더음은 소리가 이어져 나오는 반면 한국 측이 가동했다는 탐색용 레이더는 소리가 분절적으로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의 최종적 견해를 공표한 것이라며 이 이상 실무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지난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미국 국방부를 찾아가 일본 측 주장을 펼쳤는데 의외의 상황입니다.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한 지 꼭 한 달 만에 스스로 논란을 덮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며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이자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할 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수사의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 당일 들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후문으로 들어설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이곳 보안검색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까지 이동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당일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꾸려 모여있을 텐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에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곳은 건물 3층 321호 법정입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인근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이번 수사에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만 260여 쪽에 달하는 만큼 결론은 당일 자정이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에 대한 논란도 나옵니다. 허 판사는 2011년 강영주 전 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강 전 차장이 통진단 소송 등에서 공모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크림반도 인근의 케르치 해협에서 선박들의 불이 났습니다. 연료를 한 탱크선에서 다른 탱크선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불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선원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종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바다 위 탱크선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솟구칩니다.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다가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 공해상에 정박 중이던 탱크선에서 불이 난 것은 현지 시간 21일 저녁입니다. 이 사고로 선원 최소 1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탄자니아 선적 탱크선이 다른 탱크선으로 연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두 대의 탱크선에는 17명과 14명씩 31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터키와 인도 국적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 당국은 사고 당시 폭풍으로 해상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메이 영국 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EU와의 협상에서 의회에 더 발언권을 주고 야당인 노동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권 강화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랜 B 역시 메이 총리의 그간의 입장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브렉시트 플랜 B에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열린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벌어질 EU와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의회와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이 요구한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브렉시트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원은 이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오는 29일 다시 표결할 계획입니다. 메이 총리는 EU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선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에 대해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는 지난해 10월에 3.7%로 잡았었는데 이걸 3.5%로 또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꼽았습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입니다. 지난해 7월 3.9%로 전망했다가 3개월 뒤 3.7%로 낮추더니 또다시 3개월 만에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은 겁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But the risk of a sharper decline in global growth has certainly increased.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2.5% 기존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3%에 육박한 지난해보다는 둔화되겠지만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6%로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6.2%를 제시했지만 러시아의 성장 전망치는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각국 경제 수장들에게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여 경기 둔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원 지사의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이른바 이부 망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정태욱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 탈당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회식 자리 성추행 관련 내부 글이 올라온 광주 사업장 소속 간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20여 명의 남녀 직원 앞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습니다.
주택등록번호라고 해서요. 사람마다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집에도 붙이는 고유번호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와 준공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주택 통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 뒤 2021년부터는 번호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곳이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답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 판매 부진 등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이 지난해보다 4%포인트가량 줄어든 52%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과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을 불법 장착한 자동차들을 합동 단속합니다. 올 연말까지 매달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장비 제조 공장에서 베어링 냉각 작업을 진행하던 50대 홍 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들고 있던 지름 20cm가량의 베어링이 땅에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불꽃이 옷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대성산업가스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는데 지난달 안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장치에서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김상옥 의사 의거 96주년 기념식이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열립니다. 3.1운동 당시 비밀 결사 조직 혁신단을 조직했고 다음에 중국 상하이로 가서 의열단에 들어갔습니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일제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순국했습니다. 백제 사비 시대 이궁지로 추정되는 부여 화지산 유적에 대해서 6번째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0년에 조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모두 6기의 백제 시대 건물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룹 원어원 출신의 가수 강다니엘이 오는 4월에 솔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가장 짧은 시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만 명을 모으면서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고요. 팬카페 개설 3시간 만에 회원 5만 명을 넘기는 등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택시 4개 단체장들과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 또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도 참석을 합니다.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갈등을 줄일 카풀 서비스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환경회의가 오늘 잇따라서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오늘부터입니다. 역시 관심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남 탓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로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반짝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 승모급까지 유입되면서 농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추위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상당합니다. 곳곳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농도가 낮은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에 유의하시고요. 낮까지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0도, 광주 11도로 예상되고 북한도 평양과 개성이 7도, 함흥이 9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있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광양고속도로에선 트레일러가 쓰러져 운전자가 부상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청주시 서문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에서 지내던 40대 노숙인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기가 끊긴 빈 건물에서 머물던 노숙인들이 불을 피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넘어졌습니다. 가득 실려있던 나무 조각이 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광양 남해고속도로 동광양 나들목 근처에서 목재 연료를 싣고 가던 25톤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돌면서 쓰러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휘어진 길에서 화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엔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km 지점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불이 붙으면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3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투약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부들에게 캄보디아 무료 관광을 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운반책으로 활용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2층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마약이 쏟아집니다. 이 집에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 58살 한 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한 씨는 체포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캄보디아에 불법 체류해온 한 씨는 필로폰을 현지에서 구해 국내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과정엔 주부들이 이용됐습니다. 캄보디아를 관광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운반해주면 된다고 속이고 수차례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게 한 겁니다. 2박 3일 동안 명승지 관광을 했고 호텔 방 안에서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여온 양은 최소 6kg, 시가 36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5월 우연히 필로폰 투약자를 입건했다가 이 판매망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 뒤 투약자 18명이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해외 총책 한 씨 일당을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대형 병원인 가천길병원에 새 노조가 들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병원 재단 이사장의 갑질 때문에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어제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서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했다며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노조 기자회견장입니다. 한 간호사가 수간호사로부터 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부서 그냥 다 찢어놓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노조 탈퇴해라 전부 다. 또 다른 노조원은 탈퇴를 하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협박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서장이 주는 그 점수 목록에 애사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은 빵점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수간호사와 나눈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병원 측이 수간호사에게 병원을 지지하는 노조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팀장이 그러시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한테 덮치는 거지. 노조 측은 수간호사가 말한 팀장이 간호팀을 이끄는 부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탈퇴 종용은 부당 노동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길병원 측은 수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종용한 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체육계 미투는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어제 빙상계 또 다른 성폭력 사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성폭력 피해 호소를 듣고도 방관하듯 대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부회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상인들의 모임 젊은 빙상인연대가 조재범 전 코치 성폭력 의혹 사건 외에 추가로 파악한 빙상계 성폭력은 모두 5건입니다. 언론에는 그중 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하고 그 충격으로 결국 운동을 그만둔 선수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가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 한다는 피해자의 문자에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자가 가해자고 제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당신이 지도자냐고, 당신이 교수냐고, 당신이 스승이냐고. 폭력 등 빙상계의 잘못된 관행을 덮어줬다고 지목된 전 부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반박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또 조 전 코치가 빙상계의 적폐로 전 전 부회장을 지목했던 옥중 편지는 형을 감면받기 위해 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젊은 빙상인 연대가 조 전 코치에게 전명규의 비리를 알려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빙상계 성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잇따르고 있는 폭행과 성폭력 의혹은 물론이고 파벌 싸움과 승부 조작까지 포함해 모든 사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빙상경기연맹에 퇴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을 비롯한 빙상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 정도의 조치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죠. 젊은 빙상인 연대 심석희 선수의 피해 이외에도 5건의 피해가 더 있다. 성폭력 피해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건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5명입니까? 아니면 뭐 더 많이 5건이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모두 6명이죠. 네. 6명이고 어제는 이제 2명의 사례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당초 뭐 한 2-3주 전쯤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늦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이제 걱정 때문이었었거든요. 이제 네.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을 왜 하냐 하면은 이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제 빙상계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휩싸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어제도 기자회견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기자회견 여기 전까지 이제 또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빙상계에서 이 선수들이 공개하고 나온 뒤에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큰지를 보여주는데 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크냐는 어제 이제 전명규 교수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거죠. 네. 그 5건의 성폭력 피해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 않은 이유도 또 있습니까? 일단은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피해 사건 하나하나를 공개함으로써 이 스포츠 미팅을 이어가자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외면하고 그리고 이 성추행과 또 이 승부조작 전력이 있는 코치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그 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빙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지 빙상 개혁의 첫 번째 발자국을 뛸 수 있다는 점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한체대 이 전명규 교수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그 사례들은 얘기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싶었다. 어제 회견의 내용은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성추행 피해 선수가 전명규 전 부회장과 나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말이죠. 정말 너무나 소극적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전명규 교수가 답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짧게 나왔죠.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수백 번씩이나 이제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이제 이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좀 부탁을 했는데 네가 빨리 벗어나라. 이제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위한 짧은 문장을 보냈는데요.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이 전명규 교수는 그 문자를 보낸 한 선수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다른 선수에게도. 그리고 한체대 빙상장 안에서 코치에 의한 이 폭행이나 성추행이 적어도 한 선수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코치 입장에서 보면은 코치의 폭행도 일종의 묵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를 단념시키는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젊은 빙상인 연대가 결국에는 모든 사례를 공개하고 얘기의 귀결을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빙상계의 폐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득권 보호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권력의 정점에 권력을 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분이 한 분뿐이 아니라 이 권력자를 정점으로 해서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들끼리만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들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나 코치들을 자꾸 제거를 해 나간 거거든요. 이런 뜻으로 봤을 때 어제 젊은 빙상인연대가 공개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장에 다시 복귀했던 이 코치들은 한 체대 라인이었었다. 전명규 교수의 다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조리를 극복을 고치자고 얘기를 한 거였었고요. 이 폐쇄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기득권 보호, 그들만의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같은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벌 싸움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호소를 해도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지지 않고 수수방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수수방관보다는 좀 더 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은폐였기 때문이거든요. 은폐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악성이고요. 젊은 빙상인연대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 후에 이제 전명규 한체대 교수도 기자회견을 급하게 열고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네. 한 가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동안은 숱한 그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해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젊은 빙상인연대가 나름의 문자와 제가 보기엔 이제 치명적인 증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실시비비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치명적인 증거를 들고 공개하자마자 곧바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봐서도 이제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급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다르게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죠. 네, 전명규 전 부회장은 그래서 모든 혐의를 지금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어제 제기됐던 의혹 하나가 젊은 빙상인연대가 조전 코치에게 전 부회장의 비리를 알려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전명규 한체대 교수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그 주장에 이제 그 진실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전체적인 전명규 교수의 그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기자회견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 답변 내용은 법률적으로 조언을 잘 받아서 잘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성폭행,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전부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를 이제 파벌 싸움으로 프레임화 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젊은 빙상인 연대도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벌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좀 변환을 좀 시켰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말씀해 주신 젊은 빙상인 연대 쪽에서 자신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전명규 교수의 비리를 알려주면 형을 좀 감경해달라고 탄원서를 우리가 쓰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더욱더 이 파벌 싸움이고 진흙탕 싸움이고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전 부회장은 심석희 선수의 뭐 성폭력 피해, 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탄원서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이죠.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체육회가 폭행과 성폭력 의혹은 물론이고 뭐 파벌 싸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정도로 뭐 체육계, 빙상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심석희 선수의 스포츠 밑으로 촉발이 된 이런 국면들에 대한 그 대응책은 될 수는 있으나 이제 근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재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이 됐던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 그리고 이 체육 인권의 문제가 좀 개선되기는 힘들이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체육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이 성폭력 관리는 체육 개혁의 한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이 대한체육회장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빙상연맹을 퇴출을 시키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 대한체육회가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체육개혁의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이 대한체육회거든요. 네. 때문에
체육개혁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퇴출시키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꺼냈으면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건데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 퇴출시키더라도 스포츠 정의를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개혁의 대상이 돼야지 되는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지금은 개혁의 주체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이 대결 국면에서의 이 공방의 주도권이 확실히 대한체육회로 넘어갔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책임을 져야지 되는 이기훈 회장이 책임 면피는 물론이고 오히려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점은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 셀프 개혁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 개혁의 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한체육회가 뭐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2차 피해를 다시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동호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 폭격을 시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왕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연기과 학생들이 무대에서 공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립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국영상대 A 교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고깔 모양의 도로 표지판을 머리에 쓰고 엎드려 있습니다. 대학생과 졸업생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실수가 나는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내한번 주먹, 명치, 구두발로 이제 조인트를 왕국의 왕이라고. 공연 중에 자기가 마시는 컵을 학생이 던져요. 마이크도 던지시고 학생들은 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매번 거기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안마 같은 수업과 관련 없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사고가 세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희 인생 막아버리겠다, 배역을 자르내겠다 라든지 절대적인 복종을 원했고. A 교수는 취재진에게 폭행과 관련해 과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는 차원에서 지시한 도제식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 교수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악단을 만들고 이들을 돌봤던 천사 의사가 실은 아이들을 성폭행해서 구속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또 다른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챙겼다는 겁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새 단장이 한창인 이 건물은 성폭행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가 외국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데요, 거기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인 선교하던 데로 가요, 그렇지. 김 씨는 악단과 그룹홈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 이곳에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정식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원을 정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루트를 밟자. 그렇게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덕분에 각종 후원금은 아무런 감시 없이 김 씨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목사를 영입해 운영을 맡기고는 각종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냥 집수만 70몇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 후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건 저는 모르겠어요. 김 씨의 악행은 끝모르게 이어질 뻔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또 다른 그룹홈을 세우기 위해 임대 건물까지 알아봤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천사 의사로 불렸던 이 의사에게 이어졌던 후원단체들의 도움은 이렇게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한 후원단체도 있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피공동체 김모 씨는 버려진 아이들과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회에서 많은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의사이면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김 목사님입니다. 가는 가는 곳마다 격려의 박수를 들었고
그만큼 후원금도 늘었습니다. 김 씨가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한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후원단체 중 한 곳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여학생의 호소를 묵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분당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다가 한번 거기가 이제 난리가 났었다고. 성폭행 당했다니? 그냥 해당 교회는 물론 다른 단체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사실은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면서 장소 제공해달라니까. 아동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피공동체가 비인가 시설이어서 관리 밖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얼마나 돈을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김 씨의 의사 면허를 확인한 만큼 제명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 달 사이에 3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홍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다녀온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홍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각각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나온 건 지난 7일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발진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30대 여성이 이달 초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필리핀에서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후 한 달 사이 모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11명, 서울과 전남은 각각 1명입니다.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이하 영유아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와 수도권 등지에서 발생한 홍역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달라 국내 전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최근 한 달간 4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14년에 홍역 퇴치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2015년부터 환자가 다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홍역은 환자 한 명의 기침 또는 손 등을 통해서 18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전염병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 예방접종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반드시 손 씻기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홍역에 걸리면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결막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한 발진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침,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됩니다.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면역이 약한 사람은 90% 이상 걸립니다.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증상은 3주 후에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염 기간은 붉은 발진이 생기기 4일 전부터 약 8일간입니다. 예방을 위해선 풍진과 유행성 이하 선염 등을 함께 예방하는 백신을 2차례 맞아야 합니다. 만 1세 무렵과 만 4세에서 6세 사이 접종합니다. 한 번 맞을 때 예방 효과는 93%, 2번 다 맞았을 땐 97%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20대와 30대는 예방접종을 한 번만 맞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료인 국가 예방접종은 1983년에 시작했지만 2차례 모두 무료가 된 건 1997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이상은 대부분 홍역을 앓아 대체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20, 30대에게 출국 전 예방접종을 꼭 챙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차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어제 목포에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투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낙후된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근대 역사문화공간 원주민 5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과연 이곳이 언론이 말하는 투기를 할 만한 곳인가? 역사 공간을 지키기 위해 애쓴 손혜원 의원이 투기에 앞장섰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투기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일부 주민은 손희원과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닌 60대 여성 정모 씨 역시 부적절한 매매를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의 대표 재직 중인 정 씨와 그 가족이 근대문화역사 공간 일대에 최소 7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목포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며 낙후된 지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새삼 다시 드러난 문제가 이른바 쪽지 예산입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은 예산 수십억 원이 목포에 배정됐다며 손 의원을 겨냥했죠. 그러자 호남을 기반으로 둔 일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의 한가운데로 뛰어들더라도 지역구를 챙긴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은 감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엔 목포 예산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된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규정하며 손 의원을 공격했고,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산 심의 자료에 없는 쪽지 예산이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제주는 내가 부렸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도 손 의원이 아니라 평화당 의원들이 증액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특정 법안과 예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문제는 손 의원의 경우처럼 공익과 사익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손 의원이 설명하는 의도와 별개로 지인들에 대한 방대한 투자 권유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은 지난 30여 년 동안 6차례 포상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지난해 광복절에 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손 의원은 지난해 초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관련 내용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선정 주관부처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유족에게는 매달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은 일제의 패전을 외치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1982년, 85년, 89년, 91년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에도 포상 신청이 있었습니다. 2007년이 마지막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인 지난해 2월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합니다. 전화로 신청한 건 손 의원의 가족이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심사 기준을 바꿨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2, 3월경 손 의원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손 의원과 피 처장은 의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국가보훈처 측은 면담 중에 손 의원이 먼저 부친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우진 처장은 일반적인 독립유공자 포상 신고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손 의원이 보훈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 포상 신청 절차를 보훈처 관계자에게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 측이 피 처장의 상임위 일정에 맞춰 인사차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의 가맹점주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업체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는데도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스킨푸드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2014년 적자로 돌아선 회사는 그해 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윤호 대표는 연봉으로 45억 5,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엔 적자가 125억 원으로 불어났지만 조 대표의 연봉은 그대로였습니다. 2013년엔 2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직원이 받은 급여의 32%가 조 대표의 몫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대표에게 많은 연봉을 준 게 회사가 어려워진 배경 중 하나라고 적시했습니다. 스킨푸드의 화장품 용기를 대는 자회사 아이피러스도 닮은 꼴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적자가 났는데 조 대표의 동생 조윤성 부사장은 평균 연봉으로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피러스도 스킨푸드와 함께 지난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킨푸드 측은 대표이사 급여는 주총 의결을 거친 것이며 사정이 크게 어려워진 2016년부터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 등 채권단은 조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전통시장에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들을 둘러싼 갈등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점포 주인들은 점유권을, 또 주변 건물의 주인들은 재산권을 각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의 용현시장입니다. 이 가건물 사이길로 들어가면 10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요. 1, 2, 3층 임대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째지만 사실상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입점한 건 치과와 약국 등 3곳뿐입니다. 나머지 10여 곳은 비어 있습니다. 4년 전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손해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매달 이렇게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임대 수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량 24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주차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바로 진입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컨테이너 건물 때문에 소형차 한 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막은 컨테이너 건물은 법적으로는 무허가 점포입니다. 구청 땅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도로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온 지 20년 넘었어요. 이런 점포는 시장에 모두 6개, 상인들은 점유권을, 건물주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줌마 땅 아니잖아. 지자체는 컨테이너를 일부 철거해 양측의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박힌 돌인 거죠. 여태까지는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했죠. 시장의 무허가 점포들로 길이 막힌 곳은 또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오래된 공동주택입니다. 이 주택 입구 쪽에 가건물이 늘어서 있는데요. 모두 시장 점포입니다. 원래 주택가였던 이곳에 수십 년 동안 노점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부 점포들의 불법 증축입니다. 또 라인을 침범해갖고 그러니까 차 한 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해당 점포들이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 등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축 자체 나올 수가 없어요. 부셔갖고 새로 진대면 모르겠어요. 일단 무허가 증축을 하고 문제가 되면 벌금을 내는 식입니다. 어차피 여기 허가 다 안 나오니까 다 불법이니까 건물을 일단 짓고 벌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갈등은 도심 한복판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공공기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한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건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임대 사업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무허가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매매와 임대 사업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무허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리나 요식 쪽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해서 1982년 전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거권을 인정해 단속하지 않는 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아닌 임대로 활용돼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단속은 유예를 해요. 거기서 뭘 하시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물은 전국에 최소 10만 동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을 매번 방치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네, 최근 폭설이 내렸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12살 여자 어린이가 눈에 파묻혀서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한국계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눈 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놀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움을 기다리다가 1시간 뒤에야 발견이 됐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시점은 지난 21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지난 20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제설 작업으로 만들어진 눈더미를 요새로 만들면서 놀다가 갑자기 눈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12살 정모 양은 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량은 구조될 당시 호흡이 멈춘 상태였고 질식과 저체온증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효자 역할을 해온 서버용 D램 가격이 올해 5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D램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비중이 커져서 D램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올해는 이미 재고가 많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렇게 이 업체는 전망을 했고요. 분기별 가격 하락률 예상치는 1분기 20%에 이어서 2분기 10%, 3분기 8%, 4분기 5%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는 다만 재고 문제가 적절하게 해소되면 가격 하락은 올해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가운데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 한 곳이 발견이 됐다고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발견된 기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렇게 발표가 된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상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내놓은 것인데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를 발표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이미 국내 언론에도 언급되는 등 새로 발견된 미사일 기지는 아닙니다. 발표 시점도 좀 미묘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개최를 발표하는 등 최근에 정상회담 준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반 트럼프 진영이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양측을 압박하고 또 미국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위 주춤, 중서부 미세먼지, 그리고 중국 스모그인데요. 깜짝 추위는 물러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종일 평년 기온 웃돌며 온화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는 더 탁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포근하면 미세먼지, 이제는 공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이라며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연수의 문제점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대부분 짜여진 묻지마 외유에 가깝습니다. 그 실태를 다시 한번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가 관광성 해외 출장 근절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직후에 일부 의원들은 중남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그곳에서 일정표에도 없는 관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스카우트 의원 연맹 소속 의원 4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남미 출장을 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나마를 거쳐 마지막으로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하루 일정입니다. 오전 10시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 7시 대사관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표에 없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피라미드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나타났는데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한국인 관광객이 찍었습니다. 사진엔 담기지 않았지만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함께였습니다. 셀카도 찍으시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지 이후에는 볼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의원들은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대사관 만찬 일정도 늦췄습니다. 연맹 측은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했고
네, 여기서 짠 일정에는 들어가 계시진 않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피라미드 유적지 가셨던 거 혹시 방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멕시코 문화관광위원장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사 만찬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연말에 있었던 또 다른 출장입니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도 없는 퀸스타운을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주말 이틀을 보냈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에도 올랐습니다. 그럼 그냥 호수? 네, 그렇죠. 곤돌라 타시고. 뭐 그런 거죠. 의원들은 주말 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말 일정을 이렇게 다 묶어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말 아니었어요? 주말이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지찰도 좀 하고 그런 거죠. 경비는 모두 국회 예산,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출장에서 해외 출장으로 배정된 1년치 예산의 74%를 썼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입니다. 역시 해외여행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관광 일정들로 채워졌는데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태국 등 동남아에 가서 노골적으로 성매수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과 와인 축제 현장, 고대 유적지와 두바이몰 앞, 민족쇼를 보고 유람선과 케이블카도 탑니다. 지난 3년간 공개된 시, 군, 구의회 공무 연수 보고서 500여 건을 살펴봤습니다. 공식 일정은 한두 개 끼워 넣거나 아예 관광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지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공무 연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그런지 이들의 일정을 뒤따라 가봤습니다. 지난해 2월 수원시 의회는 공무 연수차 2차례 태국을 찾았습니다. 상임위원회 2곳이 하루 차이를 두고 나란히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한 겁니다. 새벽 사원에 들렀다 수상 가옥을 참관하고 녹룩 빌리지 테마파크까지 다녀온 곳이 겹치기도 합니다. 시의회를 간 것 외엔 대부분 관광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악어 농장입니다.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한 의원이 이곳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는 감상문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당초 목적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었지만 보고서엔 시정에 반영할 우수한 사례보다는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런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멤버십 클럽입니다. 태국 정재계 인사나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고급 술집입니다. 현지에선 한국인 관광객도 주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연수차 방콕에 오는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도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6년 한국의 한 60대 시의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사건 때문입니다. 일본ก็มีถอดเดือกางเกงในตัวจะบอกไม่ได้แขนสั้นเขาบอกคันไหนบอกเขาเล็กเขาอะไรเขาหนีไม่เล็กนะเลยเป็นจ่าเขาก็หนีออกมาแล้วไม่ก็ตกใจไม่คิดจะเปิดให้ดูขนาดนั้นไม่อายเขาอยากโชว์ 그래서 실제로 성매매나 이런 것도 불법인 가게고 방에서 자를 노출시켜버리니까 저희가 정말 당황을 했었어요. ถ้าเด็กไม่ไปด้วยใช่ไหมคุณเล็กไม่ไปเนี่ยก็เบิกเหล้ามาเทหน้าร้านก็มีเบิกเหล้ามาแล้วก็เทหน้าร้าน 당시 이 시의원은 공무연수로 방콕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식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을 이제 그 여자애한테 지급하겠다라는. 현지 교민은 보안 요원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집기를 부수고 일행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부터 일단씩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왜 이 돈 내고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현지 여행 안내원들도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야간에 꼭 어디를 찾고 싶어 해요. 외유성으로 나와도 어차피 현지에서 왜 적혀진 스케줄 금방 끝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일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기초단체 의원 방문이나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돈 좀 있어가지고 의원까지 달고 그냥 아나무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내던데 마치 자기 비서 부리듯이.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에 무리를 빚은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퇴진을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사이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진행돼 예천군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회의장 앞에서도 안에서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논란 18일 만에 군 의원들이 단체로 고개를 숙였지만 군민들의 퇴진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부의장을 사임시키고 새 부의장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논란이 된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퇴하고 나가시라고! 이러는 사이 농가의 한숨 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냉해도 태풍도 잘 버텨준 사과인데 설 대목을 앞두고 의원발 벼락을 맞았습니다. 터지고 나서부터는 많이 체감 몸에 느끼죠. 다른 사람들 건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 그 서울서. 택배 차량이 들락날락해야 할 사과 물류센터도 파리만 날립니다. 이런데도 군 의원들은 셀프 징계를 하며 제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다시 도마에 올랐죠.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외유성 출장과 연수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손혜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또다시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부터 짚어보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공무를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무 한두 가지 정도를 끼워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아이들 방학 때나 얼마나 많이 해외에 또 여행을 떠나십니까? 관광 코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초의회 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외유를 가면 스케줄을 보면 대체로 이것이 관광에 치중돼 있다. 혹은 업무 출장이다.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되는 것들은요. 너무나 좀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해마다 연말이면 질타를 이렇게 받고 또 지난 연말에는 상당히 큰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납니다. 지금 이제 이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스카우트 의원연맹이 지금 4명이 이제 12월에 외유를 갔다 왔죠.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중남미 쪽인데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멕시코를 갔어요. 그런데 일정 자체가 오전 10시에는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과 만남이 있고 저녁 7시에 멕시코 우리 대사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는 그냥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여행을 다녀와서 제출하는 공무 연수 보고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다른 보고서들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처럼 사전에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국회 교육위원회도 외유를 떠났죠.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해 연말에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이 유치원 3법 처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과 다른 이제 군소정당들은 여행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4명이 갔습니다. 이 안에 이제 박용진 의원도 들어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구 강연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이 외유를 꼭 가야 되는 것이냐? 박 의원 답변은 이렇습니다. 좀 이제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의 기회를 좀 갖고자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국내에 좋은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다투다가 워크숍을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어디서 가도 국민들은 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호주, 뉴질랜드의 4성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호수만을 관광해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질타를 좀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나 아니면 좋은 곳들을 보기 위한 여행 목적이라면 자신들의 돈을 내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학 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싼 항공권을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미리 잡고 관광도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다 정말 적금 들듯이 여행 적금 들듯이 뭐 3인 가족, 4인 가족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자비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세금으로 관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물어봐도 납득되지 않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정말 옳지 않은 행태 개선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목들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 게 참 답답하네요. 네, 동남아도 그렇고요. 뭐 다른 해외에서도 접대부를 요구한다거나 성매수를 시도한다거나 네.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죠. 네. 지난해 이제 박종철 이제 이 예천군 부의장 사건 있었습니다만 여기 또 권도식 의원 이제 이 지금 임시회에서 어제 또 난리가 났는데요. 이 군민들이 뭐라고 질타를 하고 있냐면 보도방 의원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원들이 해외를 갔을 때 왕왕 벌어지던 일이라는 거죠. 지금 500건의 이 연수 보고서가 쌓여 있는 걸 보면 500회 이상의 연수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네. 되는 건데 아까 이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2016년에 태국의 멤버십 술집은 우리나라 기초의원들이 왕왕 찾는 단골 술집으로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 시의원이 하의를 내리고 난동을 부렸다. 이거는 국위선양은커녕 나라 망신시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언론들이 더 낱낱이 이걸 국민들에게 다 전달을 해서 정말 이게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 없으면 건건이 질타를 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 가지고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암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손혜원 의원. 어제는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의혹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새로운 이제 의혹을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것도 역시 양쪽의 이야기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2월에 피우진 보훈처장을 손혜원 의원이 만났다. 그것도 국회를 방문했는데 의원실에서 만났고 손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7년 이후 손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계속 6차례를 했는데 이것이 거부되다가 지난해 2월 만남 이후에 지난해 6월에 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는 거죠. 유공자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아니냐. 청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혜원 의원 측은 만난 건 사실이다. 네. 그런데 이 보좌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부친 유공자 건에 대해서 별다른 청탁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의혹 제기를 보면 약간 좀 미심쩍은 대목은 있습니다. 뭐냐면 51명이 애족장을 이제 받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의 모친이 그 부친에 대한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제 받았다. 이러한 건이 51명 중에 2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손 의원의 부친 사안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명백히 특혜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게 야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더 언론의 취재와 함께 정황에 대한 진위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손 의원은 일단 탈당을 해서 어제는 또 특이하게요. 이 스포츠계 미투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해서 피해 사례를 읽기도 했는데 문체위 소속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좀 본인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본인이 이 문제를 결재하겠다고 탈당 혹은 당적 포기까지 이제 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저는 또 하나 더해서 이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이제 재판 거래 개입 부정 청탁 의혹이 있는데 이건 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의원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서영교 의원이 좀 부각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그럼 또 농단은 없었던 것인가 이걸 좀 철저하게 진상조사라고 밝혀서 엄단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이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몇 가지 주장을 더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건데 청와대는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 역시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신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1시간 가까이 자신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년 넘게 출장비 1,5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책임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내근자도 출장비가 필요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업무 시간이나 퇴근한 뒤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그대로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7대 기준이 발표되기 전이었으며 단순 음주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첩보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측근 송 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4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닿은 흑해의 케르치협에서 탱크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름을 옮겨 싣던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선원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바다 위 탱크선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솟구칩니다.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다가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크림반도 인근 케르치협 공해상에 정박 중이던 탱크선에서 불이 난 것은 현지 시간 21일 저녁입니다. 이 사고로 선원 최소 1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탄자니아 선적 탱크선이 다른 탱크선으로 연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2대의 탱크선에는 17명과 14명씩 31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터키와 인도 국적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 당국은 사고 당시 폭풍으로 해상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차량 폭탄 공격이 일어나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실은 군용 지프가 중부 지역의 군 훈련소로 돌진한 뒤 굉음과 함께 폭발했는데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군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무장단체 텔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한 검문소 부근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미군과 시리아 민주군의 차량 행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량에 실린 폭탄이 터지면서 시리아 민주군 소속 군인 5명이 숨졌습니다. 공격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 공격이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찰이 무장절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를 따라 뜻밖의 또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경찰이 차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있는데요. 뒤이어 차량에서 내린 건 2살 여자아이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아는지 아빠를 따라 2 손을 번쩍 들고 쫓아오는데요. 경찰은 아이를 안정시킨 뒤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며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동물원입니다.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새끼 흰꽃불소가 동물원 구경에 나섰는데요. 아직은 어색한지 어미 뒷공무니만 졸졸 쫓습니다.
원래 이 어미는 동물원 밖에서 새끼를 낳았는데요. 멸종 위기 중인 흰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 측에서 어미와 새끼를 동물원 안으로 유인해 보호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폴짝폴짝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어미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네요. 네, 화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지금보다 4배가 커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두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렇고 이곳의 상징인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복궁 앞에 펼쳐진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2년 뒤엔 이 광장이 4배 가까이 커집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고 있는 정부청사 앞 도로인데요. 이곳이 사라지고 모두 광장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바뀔 광화문 광장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왕복 10차로인 세종대로가 6차로로 줄어듭니다. 경복궁 앞에는 역사광장이, 그 남측으론 시민광장이 생깁니다. 세종로공원 부지엔 콘서트홀이, 주변엔 잔디테라스, 그늘 쉼터도 들어섭니다. 해치마당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던 지하 공간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광역 급행철도, GTX역을 광화문에 만들어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데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징 조형물의 이전도 논란입니다. 설계한 대로라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광장이 들어서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편의점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기로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3월부터 100m 거리를 두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3월이 되기 전에 점포를 미리 늘려놓으려는 경쟁이 요즘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앞입니다. 편의점 3곳이 한 골목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본사가 직영하는 점포인데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한 곳은 길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고 다른 편의점과도 50m 남짓한 거리입니다. 기존 편의점은 올 들어 담배 매출만 20%가량 줄었습니다. 자율협약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협약에 잉크도 안 마른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새로 들어선 편의점 측은 자율규약을 맺기 전에 계약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400여 가구가 모여 있는 경기도의 한 골목입니다. 이달 중에 편의점으로 문을 열 계획인 곳입니다. 같은 골목에 있는 다른 편의점과의 직선 거리는 47m에 불과합니다.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약 70걸음, 미터로 따지면 52m밖에 안 됩니다. 심하면 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완전 나눠 먹기니까요. 폐점도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서로 지금 양쪽에 있는 가맹점주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하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걷는 거리로는 50m가 넘는 데다 자율규약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서입니다. 현장에선 출혈 경쟁이 잦아들긴커녕 오히려 심해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에선 3월부터 거리 제한이 100m로 강화하는데 그 이전에 점포를 늘리려 업계가 경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서로가 난타전이에요. 그 이후엔 더 힘들기 때문에 진입이 무작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 적용이 되는 법 가운데 이른바 레몬법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계속 나면 차를 아예 바꿔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서모 씨는 이달 초 수입차를 사려다 언짢은 일을 겪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레몬법은 원래 달콤한 오렌지로 알았는데 사고 보니 신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대리점 측은 서 씨에게 차라리 차를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대리점 측은 본사에서 아직 지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몬법이 어쨌든 시행이 된다고 보도상은 됐지만 저희가 지침 받은 게 없어요.
또 다른 수입차 업체에선 판매 직원이 바뀐 레몬법 내용을 몰라 계약서에 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레몬법 조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 역시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 반영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어제 열린 여자 프로농구 1위와 2위 맞대결에서 2위 KB가 1위 우리은행을 꺾고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1점을 넣은 박지수와 3점슛 5개를 넣은 강하정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B는 어제 승리로 리그 8연승을 달렸고 우리은행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노박 조코비치와 니시코리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니시코리는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남자 단식 4회전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에게 세트스코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조코비치도 다닐 메드베데프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조코비치와 니시코리의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가 최근 14연승을 거두며 15승 2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짝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서 나쁨 좀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농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추위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상당합니다. 곳곳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농도가 낮은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유의하시고요. 낮까지 동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0도, 광주 11도로 예상되고 북한도 평양과 개성이 7도, 함흥이 9도로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첫 번째 실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에서 이른바 합숙 담판을 벌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표단도 참석해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두 나라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현재 1.5배인 1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어제 강 장관이 국회 외통위 의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이자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법관은 지난해 9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수사에 물꼬를 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